예, 무역계약 7강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계약,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역계약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품 매매 계약, 서비스 제공 계약, 그 다음에 혼합 계약, 건설, 프렌트, 수출, 그죠? 그런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조계약을 우리가 이제 신용장 계약, 이행성 보증, 대금 지급 보증,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 운송 계약 등, 그죠? 이거는 넓은 의미로서는 무역 계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 계약은 무역과 관련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무역이란 것이 또 무엇이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거래 대상에 따른 무역계약, 그죠? 무역계약은 거래 대상으로 볼 때 물품 매매 계약, 서비스 제공 계약, 프렌트 수출 계약, 해외 건설 공사 계약, 이건 혼합계약이라 했죠. 서비스 프렌트 이런 것 전부 다. 프렌트라든지 해외 건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그 다음에 선박 건조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물품과 플러스, 뭔가를 건조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혼합 계약이 되겠죠. 그죠? 한편 무역 계약은 무역거래 주계약과 무역거래 보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자, 무역거래 보조계약은 무역거래 주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으로 무역거래 주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죠? 그런 거죠. 아까 여기는 신용장 거래라든지 뭐 쭉쭉 했었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무역거래 보조계약이 한다. 자, 보조계약 아까 봅시다. 그래서 무역거래의 주계약은 이제 물품 매매 그 계약도 있겠고, 이제 용역 제공, 이건 서비스 컨트랙트, 용역,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렌트 수출한 것은 프렌트 플러스, 이제 프렌트는 이제 어떤 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계를 거기 가져가서 하나의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건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건설 공사 계획도 컨스트럭션 컨트랙트도 마찬가지죠. 건설에 필요한 물건이 가고 또 뭡니까? 거기 플러스 이제 용역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뭔가 만드는 거, 사람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복합 계약이다, 혼합 계약이다. 선박 건조도 마찬가지죠. shipbuilding contract도 선박을 만들기 위한 유체적인 그런 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조립하는 그런 서비스 용역이 있죠. 판매적인 계약도 그죠? 마찬가지죠. distributorship agree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 계약, agency agreement도 바로 그것도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한 상품과 또 뭐가 갑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물건을 파니까 용역 계약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합 계약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즉 무역 거래를 무역 계약의 보조적으로 봐. 그 무역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보조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용장 같은 거죠. 신용장 같은 경우는 결국 뭡니까?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물건을 팔고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secure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절차상 무역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는 계약, 이걸 갖다가 우리 신용장 계약, 그 다음 지급보증서도 마찬가지죠. Letter of Guarantee죠, 그죠? Letter of Guarantee, 그죠? 지급보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성 지급보증, 대금 지급보증,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무역거래와 동반되는 거죠. 그 다음 환음도 마찬가지죠. Bill of Exchange에서 이제 환음을 매입하고, 환음을 인수하고, 환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뭐냐면, 무역거래에서 뭐, payment를 secure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운송계약도 마찬가지죠. 물품의 어떤 이동에 필요한 transportation contract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ransportation contract에서
특히 이제 보험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또한 보상적인 차원, 그죠?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국환 거래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환을 이제 뭐 미리 사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죠. 무슨 결제? 무역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주 계약의 보조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보조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거래 우리 무역 계약을 갖다가 분류를 하면요. 자, 특정 거래 형태,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무역 계약 외에요. 대외 무역 관리 규정에서는 특수한 거래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거래 형태는 실제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각 거래 형태별로 당사자 간 해당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데요. 이러한 특정 거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consignment export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자,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 무한이라는 돈을 받지 않고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그렇죠? 계약에 의한 수출, 이런 이야기죠. 그죠? 계약에 의한 수출이다.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같은데 아니면 양판점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물건을 공급할 사람이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떻게 물건을 팔리는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물건을 팔리는 만큼 이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 판매 수출이다. consigned export라 한다. 그죠? 일단은 이제 무한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그죠? 그렇다. 아직 다 팔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돈을 받지 않고 수출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탁 판매. 자, 수탁 판매 consignment import. 수탁 판매 수입이죠. 이거는 뭐냐? 아까 자 그러니까 요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역으로 위탁 판매 수출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품을 무한으로 수입해서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입니다. 그죠? 그러면 위탁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 수출이 되는 거고요. 수출하는 위해서. 그다음 위탁 판매하는 입장에서 대품을 들여오는 것은 그것은 수탁이 되는 거죠. 그죠? consignment, import하고 consignment, expor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가공무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공임, 즉, 가공하는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 수출하거나, 그죠? 그 다음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그 다음에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다음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것은 자 일단 가공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죠? 외국에서 가공 그죠?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 걸 이야기합니다. 가공할 원료를 전부 든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수출합니다. 전부 일부를 일단 수출하고 수출하는데 이제 수출하는데 조건은 뭐냐면 가공해라 이죠. 가공. 여기서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주는 겁니다. 일단 물건을 주는데 그걸 수출하는 걸 형태로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그 원료를 자기가 주지 않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조달해 이를 가공한 후, 그죠?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그 나라에서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수출을 이야기한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직접 어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게 물건을 대주고 이 물건을 대주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이 나라에 이 물건을 공급받은 공급받은 공장에서는 야 이거 가공해라 뭐 가공해라 하고 뭐 어떻게 가공임은 줍니다. 그죠? 가공임 가공 다 하고 나면 물건 다 만들고 나면 이걸 갖다가 거기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반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위탁 가공 무역이다. consignment processing trade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물건을 공급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공시켜서 이걸 다시 수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위탁 가공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알겠죠? 위탁 가공무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탁 가공무역이라는 것은 뭐냐? 수탁, 그죠? 수탁 가공무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자,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서 원자재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수입한다. 자, 그건 역으로 이야기한 거죠.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고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을 수출하는 수출입. 다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됐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맡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위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 가공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의해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 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 반입 사용은 이를 대무역부에 따른 수출입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계무역. 연계무역은 이제 linked trade라고 하고요. 물물교양, barter trade, 구상모양, compensation trade. 그 다음에 이제 대형구매는 이제 counter purchase. 그 다음에 제품 환매, buyback 등의 형태에 의해서 수입 수출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보통 이제 좀 후진국하고 할 때, 그죠? 후진국하고 할 때는 보면 이제 충분히 돈이 없구나. 후진국의 페이먼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한 만큼 수출한 만큼 수입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후진국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출만 하면 그 나라 외화가 동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트 트레이드, 물물교환하든가 구상무역, 그러니까 사간 만큼 또 사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대형구매, 그 카운터 퍼처스, 그죠? 여기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 걸 사주면 우리도 그쪽에서 걸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제품 환매, 바이백 등의 형태에 의해서 수출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을 말한다.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형태의 무역거래에서 외화가 부족한 국가와 거래할 때 많이 활용된다. 중개무역이죠. 그러니까 intermediary trading입니다. 그죠? 중개무역이다. 그래서 요거 보면요. 요거는 이제 중개무역과 우리가 똑같은데 발음은 똑같은 데인데 merchandising tr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termediary라는 중개하는 거고요. merchandising. 자,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인 이렇게 할 때는 계자가 어떤 계자면 이 계자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열 계자고 그냥 이제 연결할 계자, 뭐 소개할 계자에 치죠. 그 무슨 말이냐? 커미션만 받느냐? 커미션만 받는 걸 갖다가 우리가 merchandising trade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깥 계자를 쓰죠. 그 커미션만 받는 것은 물건을 커미션만 받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물건을 바로 거래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것을 우리가 merchandising trad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merchandising trading에서는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무역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거래하고 이제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중간에 받는 것. 또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이제 거래하고 이제 제3자 무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이윤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개무역이란 것은 요거는 이제 이열계자인데요. 요 때는 이제 자기가 어떤 소유권을 이전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한국 3국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국민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어떤 물건을 요구했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우리 회사가 그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회사에 그 물건을 만드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국과 중국을 이제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러당 몇 원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래는 쌍방향에 하는 겁니다. 쌍방향에 미국과 중국 쌍방간에 거래는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멀천다이징 그거는 그렇고, 근데 중개무역은 뭐냐면 인터미디어리라는 것은 내가 일단은 물건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가 이걸 반입시키지 않고 이제 그 세관에 있는 보세창고나 이런데 바로 이제 이거를 바깥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국내 반입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찾아서 어떤 purchaser, 그러니까 purchaser를 찾는다, 구매자를 찾으면은 그 구매자에게 이문을 붙여서 바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3자 간 무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잠시 언급을 내가 할 건데요. 3자 간 무역에 있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느냐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죠?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했어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부세구역이 있습니다. 및 같은 법 156조에 따라 부세구역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그죠?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지정에 관한 법률 또는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갖다가 우리는 그거를 바로 중개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개무역은 자기가 자기의 이문을 가지고 자기의 돈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옵니다. 와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물건을 살 사람에게다가 자기 이익을 갖다가 붙여서 이제 보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멀천다이징하고 인터미디어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은 나중에 비해를 끊을 때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쉬퍼, 컨사이너가 결국은 본인이 되죠. 그죠? 본인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멀천다이징이 되면은 이제 물론 스위치 비에 대해서 바꾸기는 바꾸지만은 본인인데 본인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위치 비해를 해도 스위치 비해라는 것은 비해를 갖다가 원 공급자, 원래 공급자의 어떤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급자, 비즈니스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자기가 남의 물건이라도 그 자기가 그걸 중개해서 이제 팔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그것도 이제 정당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뭐 자기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정당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또 무역에서 그것은 정당한 무역 방법으로서도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무역의 어떤 중개무역 멀천다이징 트레이드는 우리가 그게 이제 수출 실적으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 이름을 수출한 게 아닌 거죠.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만 받은 거지만 중개무역은 인터미디어트는 소유권을 자기한테로 이전해서 자기가 다시 물론 보세국에도 국내 반입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항구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이럴 경우에는 스위치 BL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권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천다이징 BL은 물론 그 BL을 스위치 BL 하면은 원래의 소유자는 안 나오고 그 소유자 대신 자기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3국간 무역을 할 때는 자기 이득을 조금 붙여서 하는, 수수료만 받지 않고 자기 이문을 붙여서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행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적항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BL을 내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원래 물건이 선적된 선적항은 그것은 이제 BL상에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건이 로딩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위치 BL 해주지 않습니다. 스위치 BL은 BL 내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구매자의 의심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위치 BL 하는 이유는 구매자에게 판매자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중매자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이문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멀천다이징 트레이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을 완전히 이제 어떤 그 트래킹을 해도 원 제작자를 갖다가 모르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소위 하기엔 자기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와서 있어서 이제 모든 서류에 모두 다 선적항에서부터 모든 서류가 모두 자기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개무역이다. 그것은 intermediate trader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개무역, 즉 멀천다이징 트레이딩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딩 하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멀천다이징 트레이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신용장 거래의 시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돈이 없어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신용장을 서로 받아서 스위치 BL 해가지고 아주 그 멋지게 물건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트레이더스죠. 그죠? 트레이더스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불법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단지 수출의 성적으로만 그거는 이제 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중개무역, 즉 수수료만 받는 무역은 그거는 이제 수출 실적으로는 본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중개무역, 이제 소유권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으로 대파는 것, 그거는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는 것. 그렇지만 뭐가 단점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완전히 이제 자기의 물건으로 해서 원 제작자, 원 판매자를 갖다가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신 단점은 어떤 자금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물건을 일단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자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그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수출입이라는 거죠. 무한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일단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수탁 가공무역이나 뭐 이런 데서 위탁 가공무역이나 이제 가공무역은 위탁무역, 수탁무역, 수탁 판매무역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뭡니까? 일단은 수입업자가 돈을 안 주고 일단 와서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돈을 안 받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판매합니다. 판매하고 나면은 이제 뭡니까?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물건값이 있을 거고, 이제 그 판매자가 이제 판매를 했으니까 그 판매 제한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수수료하고 또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하고 비용은 판매자가 가져가고요. 원가는 판 만큼 수출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일단 처음에는 무한 수출입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export import without exchange다. 이 말은 외국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들의 수입과 수출이죠. 아까 위탁 판매, 수탁 판매가 이제 그런 이제 예였죠. 그죠?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의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무역거래 관련 물품의 납품에 있어서 자, OEM 방식과 ODM 방식이 사용된다. 그죠? 자, 그리고 녹다운 방식, 그죠? 녹다운 방식, 그 다음에 중장기 연불 방식, 절충구역 등의 유형으로 불립니다. 자, OEM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입니다. 그죠? 주문자 상표 부착법,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OEM 하는데 사실은 OEM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OEM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ODM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OEM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그 주문자가 제공한 시방서에 따라 그죠? 제품을 제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그죠? 자, 제조자는 독자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지 않으므로, 그죠? 제품 개발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문자에게 종속된다. 그게 이제 OEM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O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OEM은 자기가 자, 우리가 OEM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기술, 자기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ODM이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ODM은 자기 기술,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입니다. 그래서 Original Design을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잘 만든다 합시다. 그죠? 자동차 타이어를 잘 만드는 기술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기 기술로 가지고 원래 이제 자기 회사의 브랜드로도 나가고 이걸 갖다가 다시 다른 회사의 브랜드로서 그걸 갖다가 찍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는 자기 기술로 자기 스스로의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더 큰 빅가이들이 자기 경쟁자들이 그것을 원한다. 그 제품을 원할 때는 그 경쟁자들의 이름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뭡니까? 자기 기술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보면 OEM을 잘못 알고 OEM을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걸 갖다 OEM으로 이제 이야기해요. 자기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청으로서 이제 다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ODM이라고요. OEM은 자기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주문 시방서대로 그걸 만들어서 OEM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감독관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 기술이야. 자기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만들라는 데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원청자에게 그대로 주는 거죠. 원청자는 단지 이제 자기 공장에서 안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청 공장에다가 줘서 이제 하는 거다. 그게 OEM입니다. OEM을 만드는 회사는 그 자체로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회사고, 이제 자기 기술력도 가지면서 그 기술로 다른 회사에 갖다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가 OD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ODM이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좀 명확하게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OEM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ODM이다. 그죠? ODM이다. 그죠? OEM은 자기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주문자에게 종속됩니다. 그죠? 제품 개발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그죠? 하지 않는다. 자, 시방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계약의 특징은 일단은 당사자 자치다. 우선은 뭐냐면 자유롭게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법적인 의미는 알고 해야죠. 법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면은 당사자 간에 했지만 그 법률 자체는 뭡니까? 구속이 되겠죠. 그죠? 법률에는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사자 자치 원칙이다. Principle of Party Autonomy입니다. 그죠? Autonomy. 그 자기 주관, 독재, 그 자기 주관, 그 뭐 주관대로 한다 이거죠. Principle of Party, 그죠? Autonomy. 자,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법,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어떤 법을 갖다가 적용할 것이냐 중거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국법을 할래? 미국법을 할래? 그 다음에 당사자의 합의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자치 합의는 의사자치 원칙이다. 하면요. 계약주의 원칙의 하나입니다. 자유계약주의.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는 계약의 중거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느 나라 법으로 우리가 판결받자 분쟁이 있었을 때는 당사자주의 해가지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소재하죠. 그죠? 자, 국제계약은 각 해당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죠?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거래에 간섭을 합니다. 그죠? 그죠? 간섭을 한다. 자, 그래서 법규의 제정 또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고요. 법원은 자국민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조치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법규 또는 개정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자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예한 거, 이런 거는 또 트레이딩 못하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제계약은 해당 국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중거법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의 특성 중 또 법에 의한 강제의 곤란이다. 자, 법에 의한 강제가 곤란하다. 무슨 말이냐? 무역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국에서 법에 의한 강제를 실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한국에 있고, 재판은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 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제 미국 법에 결정난 거를 갖다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상대국의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자국이나 제3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그 판결을 승인받고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 제3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인과 한국인이 했어요. 그런데 거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법은 제3국법을 하자, 중국법을 하자. 중국에서 판결받은 것을 이제 그걸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하려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집행은 결국 그 나라에 있는 법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판결 승인받고 집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법을 적용받게 돼서 미국에서 판결 받았는데 이걸 또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바로 집행이 되면 누가 집행하면 미국 사람이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집행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법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법원이 미국에서 판결 내는 걸 갖다 집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 법원에서 그것을 판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명령을 내리면은 집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판결받은 내용을 갖고 와서 한국 법정에다 가다 집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은 그건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다. 힘들다 이거죠. 힘들다. 그죠? 승인 받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영미법 원칙이 우선, 우미법 원칙의 우선. 자, 법률 체계는 대륙법, 시빌로우입니다. 그죠? 영미법을 커먼로우로 구별됩니다. 자, 대륙법배, 시빌로우는 성문법을 주된 법정이죠. 법전에 있다면, 법원, 법전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판결한다, 이 말이죠. 그죠? source of law입니다. 그죠? 영미법은 판례를 주던 법정, 판례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이제 뭐냐면, 그거로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자, 국제거래죠. 국제거래는 영민법계 국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죠. 어떤 거? 해상법, 보험법, 금융법이죠. 그죠? 영국은 아직도 뭡니까? 돈을 갖다가 좌지우지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 보험들이 전부 다 영국에 있죠. 그죠? 금융도 마찬가지고, 보험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민법이 우세합니다. 판례에 의한 법이 우세하다. 이거죠. 그죠? 이러한 이제,
해상법, 보안법, 금융법에는 국제거래법은 거래는 영미법계가 우세하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해 놨겠죠. 그죠? 근데 축적이 잘 안 되는 데는 적용을 하려 해도, 그죠? 그렇게 또 그것을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논리적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통일 규칙 또는 국제 협약을 확산하는 국제적 통일 규칙 있죠. 아까 이야기하는 그래서 UCP 600이라든지 인코텀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제 상품에 관한 그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죠. CISG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국제 통일 규칙이고, 그다음에 국제 협약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확산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죠. 국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 중거법은 획일적이지 않고요. 자국 이외의 법이 중거법이 되는 경우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맞죠? 잘 모릅니다. 중거법이 될 경우에.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정의 불확실성이 노출되죠. 그래서 법적의 적용이 불확실성이 노출돼.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에서는 통일규칙 또는 국제협약의 제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미국 법으로 판결하자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미국 법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법원으로 판결조차도 안 해요. 근데 판결해주는 나라는 있겠죠. 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외국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죠. 동남아에도.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의 법원으로 판결을 해주자 하면 판결해주는 법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근데 그 판결이 정확하냐 이거죠. 그죠? 뭐냐면 그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법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법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러한 이제 법적인 위험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에서는 통일규칙 또는 국제협약의 제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통일된 걸 우리 쓰자 이런 거죠. 아직도 통일 안 되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통일 규칙이 인코텀즈라든지 2020년 UCP 600, 그 다음에 이제 URC 5 이런 식으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협약이 1980년대 CISG, 그죠? 그 다음에 뉴욕 중재조합 협약이 1958년에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협약들이죠. 상품의 이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CISG라고 이야기하면 1980년에 만들어졌죠. 어쨌든 이러한 대표적인 규칙과 대표적인 협약들, 이제 뉴욕 중재협약, 뉴욕 중재원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런 협약, 무역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keep in mind 시키고 싶은 것이, 무역계약이란 것이 뭐 하나의 이제 뭐 교과서적인 이제 데피니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무역의 이제 정형화된 어떤 이러한 이제 협약들, 왜냐하면 이제 무역계약에서 이런 국제관례라든지 협약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관례나 협약들을 모르면 우리가 계약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일일이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코멘트 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약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아주 긴 분량의 계약서를 이제 그것을 풀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이제 능통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 한 문구를 쓰더라도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대방하고 같이 합의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국제 계약서를 쓰는데
뭐 상대방이 뭐 인코텀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 근데 난 인코텀스 잘 모른다고 멍하게 있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이라든지 관습법 같은 것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계약서를 쓸 때 아주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항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생기는 이득, 이 계약을 함으로 생기는 이득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보다 배급이 돼 가지고요, 아니면 비즈니스 전체를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실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7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